안녕하세요. 너무 자세한 문명 5 공략 시작하겠습니다. 그 그냥 직관적으로 무조건 여기서 그냥 그러니까 1티어 해가지고 한국, 폴란드, 바빌론, 뭐 쇼션 거기에 뭐 사람 따라서 잉카 넣기도 하고 그리고 뭐 넣더라? 잉카도 좋다 그러고 뭐 마야도 뭐 잘 타면은 좋고 뭐 몇 개 좋은 거 많아요. 근데 일단 그냥 종특만 봤을 때 가장 누가 유리한가, 똑같은 상황에서 누가 제일 유리한가, 이건 무조건 폴란드입니다. 이건 이견이 없어요. 폴란드는 모든 상황에서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타팅이 좋든 나쁘든. 폴란드 이기는 거는 데보초 스페인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데보초 스페인은 약간 그쵸, 게임이 아니게 됩니다. 그냥 데보초가 떴다, 스페인 했는데 데보초가 떴다, 아 이 판 이겼다 이러고 다음 판 하시면 돼요. 질 수가 없거든요. 일단 어차피 결국에는 이제 뭐 플레이는 폴란드로 하든지 딴 애로 하든지 대동소이해요. 그리고 뭐 자유냐 전통이냐 명예냐 뭐 이런 거 고르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동일합니다. 그거를 저는 너무 자세한 문명 공략이기 때문에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대신에 게임 속도는 표준이에요. 게임 속도 표준인 이유는 제가 빠름을 못해서 그런다? 아닙니다. 빠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압도적으로 사시티 내정한 다음에 전통해가지고 라디오 먼저 뚫고 평등해가지고 뭐 과학 승리 가든지 아니면은 뭐 웨인 부대 뽑아가지고 뭐 정복 승리 하든지 그거가 압도적으로 좋아요. 왜냐면은 AI들이 빠름에서는 이 전쟁 각을 못 잡습니다. 잘. 나한테 그럴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문명에서 제일 게임 힘들어지는 게 내가 견제할 수 없는 문명이 옆에 있는 문명 잡아먹고 패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잘 없어요. 빠름은 이제 우리도 내정하기 편한데 AI들도 내정하기 편해가지고 그냥 내가 꼼꼼한 내정으로 그냥 치고 나가는 게 무조건적으로 편해서 저는 솔직히 이거는 이제 문명 5의 게임 중에 일부밖에 못 즐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빠름이 진짜 한 1.5배는 더 쉬워요. 자, 그래서 표준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표준으로 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그 이게 게임이란 게 원래 왜 스타크래프트 같은 것만 봐도 이제 전장에 안개가 있는 게임들은 전부 다 정보가 중요해요. 그 문명도 정보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 정보량에 비례 이 정보량이랑 그 이제 게임 플레이를 해서 내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그 시점이 있잖아요. 빠르면 그게 안 맞습니다. 빠름이 그게 맞으려면은 지도 크기가 소형 이하로 줄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플레이는 표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세팅 가장 무난한 이런 세팅으로 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안 건드립니다. 뭐 승급기에 미루고 정책 세팅 미루고 이건 비겁한 자들, 야만인 없음 이런 건 비겁한 자들만 하는 것이죠. 대신 저는 뭐 합니다? 스타팅을 돌리겠죠. 스타팅 보는 방법은 제가 그 강의 공략 올린 거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시면 되고 이런 거 나오면 이제 깔끔하게 재시작하시면 됩니다. 폴란드 종특을 살려서 게임을 하고 싶으면은 기본적으로 평원 스타팅이 나와야 돼요. 초원에서는 말이 안 뜨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뭐 해안도 뭐 해안이면은 수송 교역로 이렇게 수송해서 좋다 이런 것도 있는데 폴란드가 이제 해안까지 밟아버리면은 좀 개사기죠. 물론 구데기 같은 데서 시작해도 이기긴 이깁니다. 이런 데서 하면 못 이겨요. 여기는 식량 펌핑이 아예 안 됩니다. 이런 데 아니면 다 이겨요. 제가 그 스타팅을 잡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방송 키고 스타팅을 계속 이렇게 돌리는 이유는 그
뭐 스타팅 노가다 해가지고 진짜 S급 스타팅 막 30번 40번씩 돌려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걸로 게임하면은 플레이가 평소랑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턴수를 이게 정상적인 턴수에서 벗어나는 변종 턴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소금이 한 뭐 4개, 5개 막 이런다. 그러면은 그 게임은 그냥 뭘 해도 이긴다. 이렇게 돼가지고 내정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꼼꼼함이 의미가 없고. 9대2 같죠, 계속. All hail noble King Casimir the Great, protector and sovereign of the Kingdom of Poland. You ascend. 뭐 돌리면서 폴란드 설명을 해드리면은 All 일단 hail UA noble 그러니까 King Casimir 종특이 the Great, 연대라고 protector and 시대로 넘어갈 때 sovereign of the 사회정책 Kingdom of 하나를 Poland. 얻습니다라고 나오죠. You ascended 이게 이제 사실 문명의 승패를 이제 좌우지 우지하는 거는 보통 산업시대 이전이거든요. 그 All hail 전까지 noble King 내가 이제 Casimir the 이길 Great, 각이 안 나온다 그러면 protector and 진짜 sovereign of the 그냥 Kingdom of 우격 Poland. 다짐으로 이기는 거예요. You ascended. 그러니까 게임이 점점 엄청 루즈해지고 내가 계획한 대로 풀어가는 게 아니라 All hail noble King Casimir 약간 the 진짜 Great, 우격 다짐으로 이기는 protector and sovereign of 그런 the Kingdom of Poland. 느낌이어가지고 이제 You 산업시대 ascended. 전까지는 이제 산업시대 전까지는 이제 대충 이제 각이 All 보인다 이런 hail noble 느낌이거든요. King Casimir the 그러면 이제 Great, 폴란드 종특 같은 protector and sovereign 경우에는 of 이제 the 고전 Kingdom of 시대, Poland. 중세 시대, You 르네상스 시대 이렇게 세 ascended. 개 봤죠. 그러니까 정책 세 개 더 받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세 개가 All hail noble 엄청나게 King 좋은 거예요. Casimir the Great, 진짜 굉장한 겁니다. protector and sovereign of the Kingdom of Poland. 그리고 이제 You 유유랑 ascended. 유비가 궁합이 맞는 게 폴란드의 장점이에요. 강한 문명들은 이 세 개가 All hail 전부 noble King 이제 Casimir 시너지가 the Great, 나는데 폴란드 protector and 연대는 이건 sovereign 그냥 of the 말도 Kingdom 안 of 되게 Poland. S급 You ascended to the 종특이어가지고 이건 throne. 시너지고 뭐고 필요도 없고요. 대신에 이제 뭐가 있느냐, 요 윙훗이랑 공작의 All hail 마국간 이렇게 두 noble 개가 King 시너지가 Casimir 좀 the 나죠. Great, protector and 그리고 이 sovereign of the 공작의 Kingdom of 마국간이 Poland. 좋은 이유는 You ascended to the throne. 말자원이나 말자원이나 양자원, 소자원 등의 이제 All 그 hail noble King Casimir the Great, 부스팅을 주는 이제 protector and 마국간의 sovereign of 대체 the Kingdom of 건물이잖아요. Poland. 근데 이제 You ascended to 폴란드는 the 초원 throne. 스타팅, 평원 스타팅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 이 스타팅 All 지점이랑도 hail 잘 noble 어울린다고 할 King 수 있죠. Casimir the Great, protector and sovereign of the 윙드후사르는 Kingdom of Poland. You ascended to 문명 the throne. 5에서 최고의 사기까지는 아닌데 뭐 좋은 애들 많아가지고 그래도 엄청난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뭐야 전략 보기면 안 돼. 여기는 게임 할 만하죠. 여기서 할게요. 여기 왜 하는지 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강줄기르고 여기에 이제 농장 지으면은 공공행정 때 식량 펌핑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단 밀 2개 있는 거 이거 중요하고 그리고 최강사치 2개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안 밀리죠. 소금이 하나 정도면은 뭐 소금으로 얻는 부스팅이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이렇게 돼버리면 좀 다른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너무 자세한 공략이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도시를 클릭을 해버리면은 도시 내부 패널로 들어가게 됩니다. 도시에서는 식량, 생산, 골드, 과학, 신앙, 관광, 문화 등 다양한 산출량을 높일 수 있고요. 그 문명을 게임하는 것 자체가 이런 산출량을 높이는 그런 플레이가 문명 플레이의 기본입니다. 지금은 진짜 미미한 숫자로 힘들게 정찰병 25망치밖에 안 되는 거 5턴이나 걸리지만 나중에는 이제 망치가 막 100단위로 늘어나게 되죠. 자, 문명은 기본적으로 산출량을 가져오는 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나 불가사의가 있고 처음부터 주는 건물 불가사의인 궁전이 문화 1, 골드 3, 비커 3, 남치 3 주죠. 그리고 도시 타일에서 일을 하는 산출량이 이제 도시의 산출량이 더해지게 됩니다. 이건 무조건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요. 언덕에 지어버리면은 망치를 하나 더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정확한 시스템은 너무 자세한 공략이니까 다 말씀드릴게요. 정확한 시스템은 어떠냐? 일단 도시는 기본적으로 설원의 도시를 펴도 이식 1망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도시를 깐 타일에서 나오는 산출량이 각각이 20 또는 1망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테면 금에다가 제가 도시를 폈다고 했을 때는 망치 1보다 망치 2가 더 크고 골드 0보다 골드 2가 더 크니까 20, 2망, 2골의 산출량을 도시에서 꺼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의 산출량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에서 얻는 추가적인 산출량도 다 도시에 표현이 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있으면은 제 도시 국경이 넓어지는 게 아무 의미 없겠죠. 저는 도시 국경 내에 있는 내 영토 안에 있는 타일에서 하나를 골라서 시민을 배치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시민이 배치되면은 그 시민이 이 타일에서 나오는 산출량을 그대로 도시에 가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시에서는 총 식량은 4식량, 도시에서 2식량, 그리고 타일에서 2식량에서 4식량이 나오고요. 망치는 이제 도시에서 1망치, 타일에서 1망치, 그리고 궁전이 3망치를 주기 때문에 총 5망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드 같은 경우에는 타일에서 얻는 게 없지만 궁전이 3골드를 주고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궁전이 3비커를 주고 시민 한 명은 1비커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제 4비커를 받게 되겠죠. 신앙 관광은 나오는 게 없고요. 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궁전에서 문화를 만듭니다. 자, 여기서 당연히 다 쓰이는 방법이 있겠죠. 식량은 인구가 성장하는 데 쓰여요. 인구가 성장하는 거는 잉여 식량이 쌓이면은 그게 어떤 시점을 넘어가는 순간 쌓이게 됩니다. 여기 지금 도시 패널 왼쪽 위에 8톤 후 시민 증가라고 써있기도 하고 도시 패널 안쪽에서는 이렇게 8턴이 걸립니다 라고 이렇게 뜨게 되죠.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는데 8턴이 걸립니다. 왜 8턴이냐? 잉여 식량이 총 15개가 있어야 1에서 2로 늘어날 수가 있어요. 지금 도시의 식량은 4개인데 시민은 한 명당 2식량씩 소모합니다. 그러니까 그 2식량 소모한 거 빼버리면 잉여 식량이 2죠. 그래서 이제 8턴이 걸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시민이 늘어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잉여 식량은 시대가 갈수록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1턴에서 2턴으로 1시민에서 2시민으로 가는데 15식량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2시민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같은 비율로 따지면은 10시민에서 11시민으로 되는데 뭐 150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갈수록 더 커지는데 저는 이제 발전을 해나가면서 타일에서 나오는 산출량을 높이고 건물을 지어가면서 끊임없이 수도의 성장을 지체되지 않고 성장을 시켜야지 제가 이제 타일에서 일하는 것들 타일에서 많은 타일에서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비커 같은 것도 채워줄 수가 있겠죠. 망치는 어디다 쓰느냐? 당연히 생산을 하는 데 씁니다. 즉 망치를 뽑은 거는 고스란히 이제 유닛이라든지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산출량을 높이거나 망치 자체를 높이는 데 사용이 되죠. 골드는 일단 첫 번째로는 유닛이나 건물이나 타일 시설이라고 하면 이제 도로 아니면은 철도죠. 그거 이제 유지비를 대거나 아니면은 모았다가 필요한데 쓰기 위해서 골드를 이제 모으게 되고요. 비커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로 하겠죠. 문화는 정책을 찍는데 필요한 것도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관광을 방어하는 데 쓰는 문화승리 방어용 수치 용도로도 쓰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국경을 확장시키는데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국경 확장까지 15턴이 걸리죠. 요 문화가 쌓여야 타일이 확장이 됩니다. 타일이 확장되는 기준은 첫 번째로는 일단 사치, 두 번째로는 식량, 그리고 이제 그 식량과 사치가 다 퍼지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언덕이라든지 식량이 산출량이 적은 타일로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는 계속 이렇게 건드려 줘야 됩니다. 물론 기본가스로 설정하면은 제가 도시 패널을 안 들어와도 알아서 막 배치해가지고 도시가 잘 성장하는데요. 효율을 따지면은 그렇게 플레이하면 저한테 스타팅 뭐 좋은 스타팅 주더라도 에스크 스타팅을 줘도 도시 패널 건드리지 말고 신난이도 깨기 이러면은 솔직히 의문부호가 좀 들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만큼 도시 패널을 관리하는 거는 중요합니다. 일단은 게임을 할 때 내가 원하는 타일에 시민을 배치한 다음에 망치 집중을 눌러 놓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식량은 2월이 안 되는데 망치는 2월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설명하는 거는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망치 2월이라는 거 키워드만 기억을 해놓고 한번 턴을 진행을 해봅시다. 자, 처음에 고대시대에 모든 문명은 농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당연한 건데, 농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장을 건설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농업혁명이 되고 나서 문명의 기틀이 세워지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문명이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놨어요. 기본적으로 평원이든 초원이든 타일에서 산출하는 이 산출량은 망치랑 식량을 더해서 2예요. 2. 언덕에서 2, 망치 2, 평원에서도 1망 1씩, 그리고 초원에서도 2씩. 그렇죠? 이걸로는 도시의 성장이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시민 한 명이 식량 2개를 먹고, 즉 산출량 2개를 먹기 때문에 그냥 또이또이잖아요, 결국에는. 그쵸? 물론 이제 문명은 초반에 그래도 최소한의 부스팅을 위해서 궁전을 주어지기 때문에 제가 뭐라도 할 수 있는 거지만 도시에서도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대 시대에는 항상 이랬을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뭐 주변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래버리면은 당연히 도시가 성장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명에서,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도 잉여 식량이 존재를 해야 전문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전문가는 군대일 수도 있고, 뭐 관료, 그러니까 뭐 도시의 행정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 뭐 정치가라든지 아니면은 종교인, 뭐 아니면은 뭐 좀 더 크게 가주면은 연구자, 과학자라든지 기술자라고 할 수 있죠. 뭐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잉여 식량이 없는 수렵 사회에서는 개인이 각자 먹을 걸 벌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군인이 돼버리면 내가 먹을 밥은 누가 주냐 이거죠. 아무도 줄 돈이 없는데, 줄 식량이 없는데. 그래서 농장은 초원에다 지으면은 식량을 하나 추가해주기 때문에 이 시스템상 1의 잉여 식량을 무조건 발생시키죠. 그게 도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즉 시민이 이 도시에 밀집해서 모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고요. 이제 문명에서는 그게 이제 세계의 이 문명의 시작이다, 실제 문명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물론 이 뭐 과거의 일반적인 인식은 농업혁명이 있기 전까지는 나머지는 다 구대기였다, 뭐 이런 인식도 있지만은 이제 그 제레미 다이어몬드의 그 진짜 역사적인 책 꼭 읽어보세요. 총균세를 보시면은 부가적으로도 알 수가 있는 게, 이 수렵사회도 땅이 적과 꿀이 흐르면은 당연히 농경사회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농경사회의 장점은 적과 꿀이 안 흘러도 인구를 부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잡소리는 그만하고 고대시대 1티어 연구 도의 목축업 궁술 최강 4개 중에 뭘 할지를 결정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걸러야 되는 거는 목축업과 채광이에요. 목축업은 물론 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추가적인 보너스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목장을 건설한다든지, 그죠? 아니면은 광산을 건설한다든지 숲을 벌목하는 작업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전 노동자가 없죠? 그러니까 후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찰을 위해서 정찰병을 2마리 정도 생산을 할 거예요. 이게 이제 대륙맵이고 표준이니까 총 8문명이 조금 있고, 저 빼면 7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대륙에는 많으면 4개, 적으면 3개의 문명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문명들을 만나고, 도시국가 같은 경우는 16개가 있으니까 뭐 이상적인 상황에서 제 대륙에 도시국가가 8개가 있겠죠? 그럼 걔네들을 다 만나기만 해도, 만약에 걔네를 처음으로 만나면 240골드를 받게 되는 거죠. 정찰병이 하는 효과가 굉장합니다. 굳이 유적을 안 밟더라도요. 그래서 어쨌든 정찰병을 2개를 뽑는다고 한다면은 총 50망치를 바르샤바에서 정찰병에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했어야 되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턴을 생각을 하는 거죠. 기념비를 짓는 방법도 있긴 한데 기념비 말고 다른 거를 할 필요가 있으려면은 당연히 궁수를 뽑기 위한 궁술이나 아니면은 이 곡창이나 성소를 짓기 위한 도예를 연구를 해야겠죠. 그래서 오신망치가 이제 바르샤바가 이제 턴당 5망치잖아요. 오신망치면 10턴이니까 도예나 궁술 둘 중에 하나를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목축업 연결해서 대상하면 안 돼요. 자, 대상은 초반에 지금 시작하는 시점에서 10타일, 딱 대상은 10타일까지만 갈 수가 있어요. 이 10타일 이내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저는 벙 찌게 되는 겁니다. 그때 가서 뭐 할 거예요?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도예나 궁술 찍어야 되고요. 주변에 밀이 있어서 보너스 자원이 있어서 곡창을 지으면은 곡창의 원래 효과인 식량 플러스 2에 더해서 밀타일에서 식량이 1씩 더 붙어서 총 4식량이 만들어지죠. 4식량이면은 잉여식량으로 따졌을 때 굉장히 큰 수치예요. 그러니까 이 망치 대비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먼저 도예를 연구를 해줍시다. 자, 전사는 가능하다면은 평지가 연결되어 있는 쪽으로 정찰을 갈 거예요. 지금 위쪽으로 가는 방법도 방법이긴 한데 이쪽은 딱 봐도 이 언덕이 많아 보이죠? 그쵸? 이 전사의 목적은 당연히 얘도 정찰을 하는 건데 전사랑 다른 정찰병이랑 다르게 전투력이 정찰병은 5인가? 4죠? 5죠? 5밖에 안 되는데 전투력이 전사는 8이나 되잖아요. 그래서 문명을 만났을 때 선전포고를 하기가 정찰병보다 전사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사는 가능하다면은 문명을 만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아요. 상대 문명이 제가 그랬던 것처럼 상대 문명도 아마 강줄기를 따라서 젠이 될 거고요. 이 강줄기는 이쪽이랑 이쪽으로 양쪽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둘 중 하나는 해안으로 끝날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시작점은 산이나 언덕이나 호수가 될 테고, 뭐 그런 지형 효과들도 다 생각을 했을 때 지형 효과를 다 생각을 해서 전사의 제1 목적은 가장 근처에 있는 문명을 만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소금이 또 있네요. 하지만 전사는 이제 험지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언덕으로 올라가면은 이동력 소모가 총 2거든요. 그러니까 전사는 언덕을 지나갈 순 없잖아요. 정찰병이랑 달리. 그러니까 언덕이 없는 쪽으로 이동하는 게 좋겠죠. 해안선 보였죠? 그럼 강 나옵니다. 이 해안선 여기서 끊길 거예요. 그쵸? 이쪽에는 뭐 보너스 자원이나 사치 자원이 많지 않아도 도시를 필 가치가 충분합니다.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공행정을 연구하고 나면은 강 근처에 있는 타일에 전부 일식량이 붙어요. 물론 농장을 이제 건설했을 때 한해서요. 강 근처에 있는 농장에 일식량이 붙는데 그 효과를 수도만 누리는 것보단 당연히 멀티도 누리는 게 좋겠죠. 문명의 제일 조건은 이게 눈에 보이는 건 이제 망치 턴수인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냥 식량입니다. 인구가 늘어나야 뭐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 지금 이제 소금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쪽도 무조건 멀티 잡아야겠죠. 이쪽에 사막이라서 이제 도시 입지를 이제 잘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고대 유적을 밟아줍니다. 이 고대 유적 밟을 때도 중요한 게 지금 이 고대 유적은 제가 뺏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밟을지 말지를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고대 유적에서 뭐가 나와도 언제 일찍 밟는 게 거의 대부분 일찍 밟는 게 좋은데 만약에 바르샤바에서 인구 성장이 한 1턴이 남았어요. 1에서 2까지 1턴이 남았다 쳐요. 근데 내가 이거 인구를 밟잖아요. 그럼 인구가 2가 됩니다. 그리고 잉여 식량이 남지를 않아요. 정수수로가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바르샤바에서 인구가 2가 딱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인구 3까지 걸리는데 뭐 12턴이 걸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 얘를 밟아버려서 인구가 붙으면은 바로 30인이 됩니다. 그럼 12턴을 아끼게 되죠. 그런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물론 지금 5턴이라 남았고 여기서 이제 인구 추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확실하지 않고
그리고 전사는 여기서 5턴 동안 기다릴 여유가 없죠. 만약에 이게 궁수였으면 이거 때려부시면 되는데 지금은 요새화를 한 야만인 전사를 전사 혼자서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로 밟아줍니다. 제가 말한 거 그대로 됐죠. 이제 생존자 발견해서 추가가 됐고 다시 이렇게 고정을 해줍니다. 자, 여기 도시국가 타일이 보였어요. 그러면은 생각 없이 일로 가는 것보다 여길로 가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쪽이 초원이죠. 그럼 한 칸 간 다음에 다음 턴에서 하나 둘 하면은 도시국가 만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아래쪽 시야도 밝힐 수가 있고요. 자, 가줍니다. 지금 도예가 비커가 40이잖아요. 만약에 요 놈이 요 뭐 해안선 생긴 걸 보아하니 문화도국인 것 같은데 이 도시국가를 만나서 이 도시국가가 만약에 도예를 연구를 해놨다 그러면은 이 과학이 줄어듭니다. 문명의 시스템 중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요구 비커 있죠. 각 연구를 하면서 요구 비커는 내가 만난 문명 도시국가 다 합해서 이걸 연구한 애들이 있으면은 얘가 여기서 이 지혜를 약간 전수받는 거예요. 자, 네덜란드 만났고요. 네덜란드 턴 5올. 그리고 거래 가능한 도시 없으니까 아직 도시를 안 폈네요. 빅토리아 하우스 보였고요. 이 빅토리아 하우스 제가 먹으면 되게 좋은데 지금 정찰병이 4턴이 됐는데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1턴, 2턴, 3턴, 4턴 하면 8타일 정도 이쪽에서 네덜란드가 있다는 얘기죠. 바로 만나주고 네덜란드가 이제 어떤 입지를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하러 갑시다. 또 중요한 거 네덜란드의 확장 성향이 얼마나 되는지는 이렇게 만나자마자 확인이 가능해요. 빌린바로 오래다가 이제 관계에 영향을 미칠 만한 큰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비블로스 해양도국이고요.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가 줍니다. 또 중요한 거 얘가 어떤 사치를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진주죠. 그럼 얘는 이제 여기 해안선이 있다는 얘기고 진주가 며칠에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근처에 밀이 없기 때문에 얘는 첫 턴부터 노동자를 생산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연구를 목축업을 하든지 해가지고 여기다가 농장을 짓든가 여기다가 목장을 짓든가 하겠죠. 그러면은 저는 이쪽에 시야도 잘 밝혀져 있기 때문에 정찰병이나 전사가 일꾼을 빼먹기 좋겠죠. 그런 생각도 하고 가면 좋습니다. 자, 빅토리아 호수에서 강에 이렇게 빠지네요.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이 정찰병은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은 이쪽으로 다시 가서 비블로스한테서 깽판을 치는 거는 턴이 약간 밀립니다. 비블로스는 한 17턴, 18턴 돼야지 일꾼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제 정찰병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 얘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5턴밖에 안 걸리죠. 시간이 비잖아요, 그쵸? 그래서 의미가 없고 보세요. 40비커였는데 지금 39비커로 바뀌었죠. 이거 비블로스일 수도 있고 정찰병 이 네덜란드일 수도 있어요. 둘 중 하나가 도예를 연구를 해놨기 때문에 39비커가 되는 거죠. 물론 신난이도에서는 AI들은 시작할 때부터 심지어 문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가 갖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 고대 시대 6개인가 그래요. 이렇게 3개랑 이렇게 4개랑 거기에 문자랑 바퀴 정도 갖고 있을 겁니다. 자, 정찰병은 어쨌든 얘기했던 대로 이쪽으로 가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왼쪽 위로 올라가서 해안선 끝나는 지점 확인하고 아래쪽으로 훑으면서 멀티 위치 확인한 다음에 내려와서 비블러스에 17턴쯤 도착을 하도록 이동을 할게요. 다음 턴에서도 정찰병을 만들 건데 정찰병이 지금 4턴이 남았죠. 제가 6망치예요. 근데 생산이 25망치가 걸려요. 그쵸? 근데 64 24잖아요. 그 1망치는 어디 있느냐? 요놈 만들고 망치가 남잖아요. 그건 2월이 됩니다. 지금 제가 1망치 이상이 2월이 됐기 때문에 이게 4턴 만에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턴 가면 되죠. 대사관 수락을 무조건 받아줍니다. 대사관은 AI들의 턴 1골에 저한테 이제 신청을 하는데요. 제가 대사관을 수락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상대방은 나중에 국경 개방 조약을 저랑 맺을 수가 있고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이 AI가 저의 도시, 저의 수도를 이제 전장의 안개로 둘러싸져 있긴 하지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사관 수락을 하는 순간 얘는 이제 내 수도 땅이 어떤지를 전부 확인이 가능한 거죠. 거기에 추가로 약하게 초록색 줄이 그어집니다. 그러니까 우호도가 조금 올라갈 수가 있는데 되게 미약하니까 이건 그거는 무시하셔도 돼요. 도시 지었죠, 로테르담?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자, 왼쪽 위로 올라가 주시는데 요거는 일로 가도 밟고 위로 가도 밟죠? 그러면 언덕에서 턴을 끝내는 게 이제 시야 차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정찰병은 기본적으로 시야가 2라서 모든 유닛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2타일까지 시야가 밝혀지는데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숲이라든지 언덕에 시야가 막히지를 않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타일은 다 보이는데 이 산 뒤에 있는 두 개 타일은 안 보일 겁니다. 그렇죠? 왜? 산에 의해서 막혔기 때문입니다. 전사는 아래쪽으로 가줍니다. 여기 강이 있기 때문에 강은 건널 때 이동력을 10일이나 소모해요. 그래서 무조건 정말 웬만하면은 무조건 강을 건널 때 모든 행동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너무 자세한 공략인가요? 그래도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라도 해야지 어떻게. 자, 밟아줍니다. 밟아줄 때 뭐 인구 또 밟는 경우 대비해서 지금 밟는 게 현명한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 중요하고요. 지금도 5턴 남았으니까 밟아도 문제 없겠죠. 이거 뭐예요? 궁병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러면은 나는 궁수 뽑을 시간에 정찰병을 반드시 하나 더 뽑아야 됩니다. 정찰병 2기는 무조건 유지해야 돼요. 죽으면 또 뽑고 이렇게 진화하면은 업그레이드 되면 또 뽑고. 그리고 이쪽에도 멀티 위치를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사치가 하나 있고 강도 있고 그리고 밀도 있기 때문이죠. 근데 뭐 더 좋은 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꾸준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전선은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가 줍니다. 이쪽에 멀티 위치를 확인도 하고 싶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네덜란드를 확인하는 거예요. 네덜란드를 확인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네덜란드가 일단 땅 욕심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먹을 땅을 이 새끼가 다 먹을 수 있겠죠. 그거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봐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네덜란드 땅 입지가 어떤지를 봐서 제가 선전포고를 해서 이득을 벌 수 있으면 이득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애를 바로 먼저 찾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대사관을 걸어서 바르샤바에 있는 땅을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분쟁에 일어난 국경지대가 없다라고 나오죠. 이 친구는 뭐 확장 욕심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책은 아직 2개 이상 찍지를 않았네요. 자, 위로 올라가 주시고요. 확인했죠? 좋아요. 궁병은 여기 위에를 밝히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아까 정찰병, 네덜란드 정찰병 위로 올라갔잖아요. 얘가 위로 올라갔으면은 얘가 지금 바로 위로 안 올라가면은 당연히 여기 도시국가도 늦게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럼 15골도 덜 벌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고대 유적도 내가 못 밟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비록 궁병이지만 위로 올라가서 일단 도시국가 만나서 돈을 받아 옵시다. 정찰병 하나 더 나왔고 바로 도예가 완성이 되는데요. 일단 도예가 완성이 되는 거는 가끔 땅 입지가 너무 좋아서 망치가 잘 나온다. 그러면은 도예가 8턴 만에 완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버리면 이제 도예가 8턴 만이 아니라 도예가 10턴 만에 완성이 되고 혹은 정찰병이 8턴 만에 나오고 이래서 도예가 완성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뭐 고려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정찰할 수 있는 정찰병이 전부 나왔죠. 물론 이제 하나는 궁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찰병을 하나 더 뽑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정찰병과 곡창은 선택입니다. 저는 보통 여기서 곡창을 짓는데 정찰병은 이따가 140골드가 모이면 현질을 하거든요.
근데 근처에 도시국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골드가 많이 없죠. 여기서 정찰병 하나 더 찍어주는 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저는 지금 3턴 뒤에 이 정도면 괜찮겠네. 네, 이렇게 갑니다. 정찰병 왼쪽 아래쪽으로 쭉 정찰 가주고요. 얘는 다시 이거 만나고 한 턴 늦어가지고 15골드 받았죠.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암스테르담이죠. 로테르담이 아니에요. 멀티가 어디 있을까? 여기 있네. 오케이. 이미 광산을 지었고 언덕에 도시가 언덕에 있고 둘 다. 얘는 이제 1링 안에 있는 타일을 약탈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자, 도에 업그레이드 연구한 다음에는 목축업 연구해줍니다. 혹은 궁술 갑시다. 궁술. 지금은 특별히 상관이 없는 게 봐봐요. 곡창이랑 정찰병 합쳐가지고 14턴 걸리죠. 지금 14턴이면 두 개 연구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목축업과 궁술은 뒤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최강은 언제예요? 최강은 일꾼 뽑는 타이밍 맞춰서 하면 됩니다. 몽골이 나왔네요. 몽골도 도시 하나. 오른쪽에서 왔으니까 이쪽에 몽골이 있겠죠. 이쪽에는 이제 시돈 군사적 도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 강을 끼고 멀티를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쪽 강을 끼고 멀티를 하거나 이쪽을 끼고 멀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멀티는 기본적으로 사시티가 정석이잖아요. 도시 4개 피는 게 정석이에요. 그거는 전통 빌드가, 사회정책에서 전통 빌드가 이 완성하면은 1004개의 도시에 송수로를 주고, 율법주의가 1004개의 도시에 문화 건물을 무료로 주기 때문도 있는데, 이제 그냥 이런 기본적인 세팅에서는 도시 4개 지을 자리 나오면 다행인 거예요.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이쪽에도 문명 하나 있을 거거든요. 아니면 땅이 정말 구리거나. 그래서 그런 거 생각을 해서 도시를 보통은 4개를 짓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땅이 좋으면 5개 지어도 되고 6개 지어도 됩니다. 그거는 내가 자유냐 전통이냐에 따라 갈리는 게 아니에요. 그 행복도를 감당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갈리는 거지. 턴 종류는 언덕에서. 자,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소금이 국경 확장까지 4턴이 걸립니다. 소금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2링 내에 요렇게 세 타일만 식량을 2개 이상씩 주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곡창을 안 올렸기 때문에 잉여 식량이 계속 2로 고정이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시민이 증가하면 그 시민이 어디에 배치가 될까요? 여기 숲이나 평원 어딘가에 배치가 돼서 일식 1망을 뱉게 되겠죠. 그럼 3톤 동안은 잉여 식량이 1로 줄게 되겠죠. 그 3톤 동안 잉여 식량 1로 주는, 그러니까 3톤 뒤에야 당연히 여기다 배치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럼 3톤간의 잉여 식량을 제가 50골드를 써서 벌 것이냐, 잉여 식량 1을, 그렇지 않을 것이냐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선택을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제 수도 입지가 좋기 때문에 당연히 전통을 찍을 거고, 전통을 찍으면 국경 확장이 빠르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 투자한 이 50은 나중에 스노우볼이 안 굴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전통은 도시 경계 확장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이죠. 자, 얘는 계속 언덕 타고 정찰해 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11턴이죠. 내려가서 요거 정리하고 비블로스 만나면 딱 맞겠죠. 시돈한테서 털 수도 있는데, 시돈한테서 터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일단 궁병은 여기 야만인주 둥지부터 처리를 합시다. 자, 시민이 나올 것이고요. 시민이 이제 이렇게 배치가 되다 보니 아까보다 턴이 확실하게 늘어나서 33턴이나 걸리죠. 왜냐면 제가 잉여식량이 1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정글에서 시작한 애들은 대부분 전쟁 걸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전쟁 걸어서 살 길이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거를 뭐 전사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잡아먹었다고 한들 도망가려면은 도시 포격을 총 2번을 맞아야 되죠. 그러면 정찰병은 무조건 죽고 전사도 거기에 전사가 한 대 때리면 죽어요. 심지어 이제 언덕이라서 전투력도 높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과감하게 여기 오른쪽에 있을 몽골한테 가는 것도 답입니다. 아니면은 이제 로테르담이랑 암스테르담이 전통 아무것도 안 찍었네요. 이제 타일이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늘어난 타일에서 이제 약탈을 해주는 건데 지금 여의치가 않아요. 로테르담은 첫 번째 타일 확장이 여기 바나나 쪽으로 될 거고 암스테르담도 최소한 이쪽으로는 안 되겠죠. 얘한테는 일꾼 뺏기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자, 이거 털어주시고요. 유닛은 경험치를 10을 쌓으면은 레벨업을 하고 그 다음 레벨업은 또 15가 필요하고 갈수록 레벨업 하는데 필요한 경험치가 늘어나고요. 지상군을 때리면 그러니까 유닛을 때리면 20 그리고 도시를 때리면 3씩 늘어납니다. 방어할 때도 똑같이 2씩 경험치가 쌓여요. 근접 유닛은 3씩 쌓입니다. 3씩. 이러면은 뭐 무기샷 하더라도 맞는 건 똑같은데 지형이 지형이라서 여기서 맞는 것보다는 숲에서 맞는 게 숲에서는 방어력 보너스가 25%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덜 아프겠죠. 얘는 어디 가느냐. 얘는 시돈한테서 일꾼 약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시돈은 약간 위험한 상황일 수가 있는 게 달력을 연구한 시돈은 아마 이 향을 개발하려고 할 텐데 일꾼을 주기적으로 약탈을 하려면은 도시에서 벗어난 도시의 시야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정찰병이 대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 시돈의 다음 타일은 무조건 확장이 여기 있는 초원으로 됩니다. 그래버리면은 이 향을 감싼 형태로 국경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일꾼을 한 마리 이상 뺏을 수가 없겠죠. 이 비블로스를 노리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얘는 비블로스 쪽 보러 가줄게요. 암스테르담, 여기 로테르담 이쪽은 일꾼 어차피 못 뺏는다 그랬죠? 바로 정찰 떠나주고요. 게임이 완전히 생각대로 풀리진 않네요. 스타팅은 좋은데. 자, 왼쪽에 경계 보였죠? 그러면은 전사도 왼쪽으로 갈 생각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곡창을 찍어요. 그리고 2턴 뒤에는 반드시 소금 쪽으로 시민이 일하는 타일을 옮겨줄 필요가 있겠죠. 이 색깔이 뭐더라? 아, 몽골이 이쪽에 있네요. 아, 좋아. 바로 왼쪽으로 가줍시다. 자, 측면 공격 보너스는 원거리한테는 적용 안 되는데 보시면은 근처에 근방에 그러니까 자기 옆 타일에 이제 우리 아군 유닛이 있으면 측면 공격 보너스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10%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지니까 정찰이나 가줍니다. 뭐야? 자, 궁수까지 완료가 됐는데 이것도 한번 제가 썰을 한번 풀어볼게요. 이 도예가 뭐냐면요, 도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도기가 뭐냐면 그 빗살무늬 도기 같은 거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여긴 예술이라고 나오는데 토기라는 게 존재를 하려면은 토기에 담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게 돼요. 이 사람이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굳이 토기에다가 어떤 용기에다가 담아야 되는 건 두 개죠. 알갱이가 작은 곡식에 나달이거나 아니면은 액체겠죠. 도예를 연구한 문명은 첫 번째로는 곡식의 나달을 보관을 할 수가 있고
그럼 농업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토기에는 물을 담을 수가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담수에서 떨어진 곳에서도 사람이 생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의 성장에 필수적이고 농업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도예를 하면 성소가 나오느냐? 예전에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종교가 나온다 이렇게 인식을 했어서 그래요. 근데 이제 터키 쪽에서 괴페클리 테페라고 이 농업을 한 흔적은 없는데 종교 활동을 한 흔적이 발견이 됐거든요. 유적지로. 그래서 이제 이게 종교가 농업이 먼저고 종교가 그 다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지도 않다는 게 발견이 됐는데 뭐 문명이 그런 것까지 반영할 필요는 없겠죠. 궁술은 뭐 단순한 건데 원거리 유닛인 궁병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원거리 유닛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이제 궁병 전에 투척이라는 게 항상 존재를 했었죠. 야만족이 도끼 던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이요. 이 궁술은 기본적으로 활을 누군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활 만드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활은 되게 만들기가 쉽지 않은 물건 중에 하나예요. 숙련도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사실 여기 있을 놈은 아닌데 이 티어에 있어야지 일단 야만인의 급습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르타미스는 못 먹습니다. 185 망치면은 곱창이 3개예요. 이거는 제가 지을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목축업이랑 채광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데 당연히 목축업을 해줘야겠죠? 왜냐면 일꾼이 없어서 채광은 쓸모가 없어요. 자, 이 친구도 바로 털어주되. 자, 탄막이랑 정확성, 험지랑 평지 둘 중에 뭐 찍을 거냐 이거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정확성 찍으세요. 왜냐하면은 험지에서는 어차피 방어력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궁수가 공격을 할 때는 효율이 좋으려면은 야만이든 적 유닛이든 험지에 없고 평지에 있는 애들을 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제 회피 기동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확성이 효율이 좋겠죠. 정찰병은 비블러스한테 삥 뜯으러 가주고요. 이쪽 정찰병은 이제 베시발리크한테 이제 일꾼을 뜯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이 새끼도 수렵을 연구하면 이쪽에다가 뭐 들소를 하면은 평지에 건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하겠죠. 조심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일단 이거 옮겨주고요. 조심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몽골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땅을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밝힌 정보만 바탕으로 하면은 여기 하나 짓고 그쵸? 소금 밟고 이 보석은 먹기가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보석이랑 이 소금이랑 세 개 다 먹는 건 도시 하나로 불가능하고 그죠? 보석과 소금 제가 이제 소금은 수도 근처에 2개나 있으니까요. 이 보석 하나 소금 하나를 먹기 위해서 이쪽에 핀다고 했을 때 물론 이제 빅토리아 호수 때문에 초반에는 성장이 굉장히 빠르겠지만 이 타일이 근처에 있는 게 사막이 많아가지고 이제 성장력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보석을 먹는 게 좋은 선택일지는 이제 스타팅 쪽을 이쪽을 조금 더 살펴봐야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얘는 뭐 못 움직이면 그대로 냅두고요. 전사도 바로 달려줍니다. 수호의 여친 나왔고요. 이 친구가 여기다 농장을 지을 수도 있고 여기 와서 야영지를 지을 수도 있는데 지켜봐야겠죠? 자, 이쪽에 없다는 건 호재죠? 이쪽에 몽골의 수도가 있나봐요.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죠? AI들은 기본적으로 첫 멀티는 무조건 3타일 쪽에 짓는 것 같아요. 제가 따로 방해를 안 한다면. 이 정도면 충분히 뺏을 수 있겠네요. 전사가 계속 달려주고요.
16턴이면은 정책을 2개 이상 찍었을 것 같은데, 자, 네덜란드 자유 찍고 몽골이 명예 찍었죠. 몽골은 제가 전쟁을 먼저 걸 거에 평화협정을 잘 안 받아줄 수 있는데, 몽골이 무서운 건 나중에 캐식 나왔을 때지 지금은 별로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신경 꺼주시고요. 내 땅을 탐내고 있죠. 무시하고 전쟁 걸어주면 좋아요. 얘는 계속 여기서 야마인 주든지 처리해 주시고, 비블로스는 조금 있으면 일꾼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뺏으면 안 되겠죠? 지금 여기서 뺏으면은 얘랑 얘가 나 때려가, 얘 도시 뭐야, 전사 2마리랑 도시 하나가 때려서 죽겠죠. 정찰병은 평지 도시랑 전사 한 대 맞고 삽니다. 언덕 도시랑 전사 한 대 맞고는 방어 보너스가 없으면 죽어요.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이제 카라코란 위치도 좀 확인해 주시고, 전사는 계속 달려주시고, 공병은 이렇게 무빙샷 때려주는 거 의미 없는데 심심하니까 해주시고요. 정찰병은 비볼루스의 이쪽으로 해안선이 끊기네요. 이쪽에 멀티 위치를 제가 확보를 못하면은 도시를 못 핍니다. 여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왼쪽 아래로 내려가고 여기로 가기에는 이 두 문명의 어그로를 동시에 끌게 되고요. 그리고 이쪽은 그냥 제가 먹어야 되는 위치가 맞고요. 근데 이제 네덜란드가 자유를 찍었기 때문에 이쪽을 뺏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 커버를 할 시점이, 자유를 찍은 문명한테는 커버를 할 시점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뺏길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경우에 울미와 겨자 먹기로 이쪽에 툰드라 쪽에 배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51분이라서 조금 이따 끊을 건데, 한 턴만 더 해보고 다음 턴에 행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전사가 도착을 했고, 비블루스는 도대체 어디에 진주가 있니? 이쪽에 진주가 있나 보네요. 진주를 당장 먹진 못하니까 얘도 항해 연구 아직 안 했거든요. 일꾼이 하나 튀어나올 거고요. 그 일꾼을 잡으려고 대기를 할 것이고, 아, 이쪽에 독도 있네. 멀티할 때가 진짜 마땅치 않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전사는 정찰을 계속 하고 싶기는 한데 그건 정찰병한테 맡기고 지금 일꾼을 스틸을 해야 돼요. 전 지금 일꾼이 제일 고픈 상태거든요. 일단 만나주고요. 소피아. 이쪽으로 좀 뚫리나 보네. 조금 더 가줍시다. 위쪽에 멀티할 위치가 정상적인가 볼 때, 여기는 솔직히 좋은 땅은 아니에요. 여기다 지으면 은까지 먹을 수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합성공병 하나 정도 뽑아가지고 좀 전쟁을 막아야 됩니다. 자, 일꾼이 어디 있을까? 이쪽에는 야만이 난리가 났네요. 자, 일꾼 오죠? 제가 생각하건대 여기 양입니다. 이거 냄새가 나요. 이거 또 봐야 되는 거, 이쪽에 해안선이 없으면은 제가 이거 바로 이렇게 정찰해서 갈 수 있죠?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지금 목표는 비볼루스한테 일꾼을 뺏는 건데 궁병이 대기를 타고 있으니까 정찰병 계속 정찰해 주시고요. 자, 1턴 뒤에 곡창에서 일꾼이 곡창이 완성이 되는데요. 곡창이 완성이 되면은
요 미리 이씩 식량을 더 뱉고 이쪽에서도 식량을 더 뱉기 때문에 지금 잉여 식량이 플러스 2예요. 근데 이게 플러스 6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남은 식량 채워야 되는 게 총 18이잖아요. 그럼 3턴 뒤에 시민이 늘어나게 되겠죠. 9턴이라고 지금 나오지만요. 멀티는 언제 하느냐? 멀티는 40인이나 50인 때 하는 게 좋은데요. 멀티를 하는 타이밍은 내가 일꾼을 얼마나 빨리 뺏었느냐, 그리고 내가 사치를 깔고 도시를 지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것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음 턴에요. 모가지수는 일꾼을 만들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비블로스한테 뺏는 게 제일 좋아요. 가까우니까. 그런데 제가 모가디슈한테 뺏으려면은 턴이 더 오래 걸리겠죠? 여기는 지금 금에서 뺏는다 치면 한 턴, 두 턴, 세 턴, 네 턴, 다섯 턴, 여섯 턴, 일곱 턴. 일곱 턴이 걸리고요. 비블로스에서 빠지면 한 턴, 두 턴, 세 턴, 네 턴이면 도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자, 3턴 걸리는 거 맞죠? 그래서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비블로스가 도대체 왜 일꾼을 뽑았네. 좋아요. 비블로스한테 뺏어줘야겠죠? 얘는 계속 정찰해 주시고, 얘는 모가디슈에 전쟁을 걸 생각이 없으니까 계속 정찰해 주시고, 농장에 얘가 내려왔죠? 만약에 양에다가 목장을 지을 거면 일로 올라갔을 테니까 얘는 지금 여기 야영지 지으러 오거나 여기다 농장 지으러 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뺏을 준비를 하면 되겠죠. 그럼 다음 턴에 일꾼 두 마리를 얻을 수 있겠죠. 따라서 소금을 개간할 수 있는 채광을 업그레이드 해야 될 거고요. 자, 이제 행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시작할 때 신난이도는 행복을 9를 받고 가요. 그리고 자연불가사의를 발견할 때마다 행복을 1씩 얻습니다. 자연불가사의 자연 경관이라고 그러죠. 아마 지형에 있을 텐데 여기 있어. 그죠? 이런 애들인데, 요런 애들, 요거 대버초 같은 애들, 이런 애들. 요 자연 경관이 이게 보통 맵이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 5개 아니면 6개가 있습니다. 그걸 만날 때마다 행복을 얻게 돼요. 여기.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자연불가사의를 발견을 했나요? 제가 어디서 자연불가사의를 발견을 했죠? 못 찾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연불가사의를 하나 발견했다고 뜨죠?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은 못 찾겠는데. 오, 버그인가? 뭐 어쨌든요. 자, 그리고 도시는 도시 하나당 불행이 3이 생겨요. 이거는 이제 맵이 커질수록 도시를 많이 지을 수 있게 불행이 줄어들고, 이제 초대형일 경우에는 이제 도시 불행이 1.8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 한 명당 불행 하나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총 10행복, 원더 하나 발견해서 자연불가사의 하나 발견해서 1행복, 그리고 기본으로 주는 9행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가 하나니까 하나에 시민이 3개 있으니까 6불행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도시를 하나 필려면 반드시 4행복이 필요하죠. 사치를 깔지 않으면은 그 4불행은 바로 제가 갖고 있는 총 행복도에서 빠질 겁니다. 그럼 바로잡아는 더 이상 성장을 못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만약에 제가 일꾼을 뺏어서 소금을 개간을 한다면은 저는 총 8행복이 될 거고, 이 멀티에서 4행복을 쓴다고 한다면은 바르샤바는
시민을 4개 정도 더 만들 수 있는 효과를 가지게 되겠죠. 시민 4개면은 거의 뭐 20턴 정도 벌 수 있으니까 그 안에 이제 요 금을 캘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행복도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러면은 다음 수도는 계속 성장할 것이고, 그죠? 그리고 아직 정책을 찍으려면 멀었고, 저는 아직 정책 아무것도 못 찍었죠. 그리고 이 뭐야, 이 금은 수도의 성장에 사용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소금을 하나 얻으면은 이제 뭐 네덜란드한테 전쟁을 안 걸 거니까 보석이나 이제 모피가 제가 2개 이상 있으면은 저한테 팔겠죠. 여기 하나 개간을 더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행복 하나가 추가가 돼서 멀티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구조인데요. 간략하게 말하면은 멀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짜잘한 이제 인구가 성장하면서 나오는 불행은 뭐 수도에서 정책으로 잡는다든지 건물로 잡는다든지 아니면은 도시국가랑 동맹을 맺어서 잡는다든지 한다고 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도시 불행을 잡으려면은 멀티는 기본적으로 사치를 하나 끼고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사치는 수도가 갖고 있는 사치랑 다른 게 베스트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고민이 좀 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행복은 국가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필요하고요. 잉여 행복은 지속적으로 황금기에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황금기가 터지면은 골드를 생산하는 타일에 한해서 골드가 1이 추가되고 망치 20%, 문화 20%가 증가하기 때문에, 딱 읽어봐도 알겠지만 도시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다음에 황금기가 터지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했을 때 이 문명의 행복은 0일 때가 가장 좋습니다. 황금기를 늦추고, 최대한 늦추고 도시의 성장에도 문제가 없도록 하는 거죠. 자, 행복을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치자원을 개간해서 사치자원 하나당 4행복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아래로 지역 도시 행복이라고 써 있죠? 지역 도시 행복이라는 거는 지역 행복이란 얘기인데, 지역 행복이란 얘기는 그 도시에만 효과를 줍니다. 보통 지역 도시 행복은 도시에 지을 수 있는 콜로세움, 서커스, 동물원, 경기장 같은 애들인데요. 그런 녀석들은 이 도시의 불행을 잡는 데는 가능한, 도시의 인구에서 나오는 불행을 잡는 건 가능한데, 도시 자체의 불행이랑 뭐 다른 도시에서 나오는 불행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잉여 추가되면은 버려지는 거예요. 뭐 도시 인구가 3인데 서커스랑 콜로세움 둘 다 올라갔다. 그럼 추가되는 행복은 3입니다. 그냥 4가 아니랑요. 그리고 이제 전역이란 거는 그런 제한이 없는 것들. 이제 일부분이 있어요. 사회정책 같은 경우에도 일부만 전역 행복이고, 불가 사이에서 나오는 이 행복들도 일부만 전역 행복입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 주셔야 되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건물 하나하나 올릴 때마다 전역인지 지역인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지역이고 전역인 거는 거의 정해져 있다. 몇 개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으로 버티는 게 중요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이 상업도국 상업 상업도시국가 제가 만났나요? 못 만났죠? 상업도시국가는 우호적이 되면은 이제 저한테 행복을 30 줍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자, 다음 턴에는 궁병을 짓는 게 베스트긴 하거든요. 저는 보통 궁병을 뽑기는 한데 유적을 너무 늦게 밟아가지고 지금 22턴인데 아무것도 못 올라갔어요. 그 정책이, 사회 정책이. 유적을 밟았으면 전통이 3문화를 주기 때문에 전통 개방을 해가지고 기념비를 땜빵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늦은 정책을 메꾸기 위해서 기념비를 건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소는 왜 안 하느냐? 성소 지금 할 수 있는 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그 저 이름은 까먹었는데 감귤이랑 밀이랑 바나나랑 이렇게 세 개에서
식량 하나씩 추가해주는 효과 주는 판테온이 하나 있어요. 그것만 체리픽해서 먹는 것도 지금 근처에 밀이 많아가지고 효과적일 것 같긴 한데, 일단 판테온을 먹으려면은 판테온을 한번 달려보도록 하죠. 밀이 정말 많으니까. 자, 성소를 짓도록 합시다. 여기서 그러니까 선택이에요. 기념비 왜 짓느냐? 자, 보세요. 그 뭐 안 밟았다는 전제하에 그 유저 전통 3턴 뒤에 전통 찍죠? 그럼 3문화씩 나오고요. 25 뒤에 제가 알기로 30인가? 30 모아야지 다음 45인가? 그 정도 모아야 될 겁니다. 다음 정책 찍으려면은. 그럼 그 다음 정책 찍으려면은 다음 정책이 나오면은 제가 뭐 과도제 찍고 그 다음 정책이 아마 60 문화가 필요한데 그 다음 문화까지 율법주의 찍어야 비로소 기념비가 나오는데요. 저는 그 전까지 수도의 궁전이랑 그 전통 개방에서 얻는 사문화 갖고 개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길게 잡아도 한 40턴은 돼야지 율법주의가 찍히게 되겠죠. 그런데 기념비를 지으면은 이제 사문화가 6문화가 되니까 그 속도를 33% 앞당길 수가 있어요. 대신에 성소를 지으면은 성소를 짓고 15턴 또는 뭐 정교관이 또 생긴다고 한다면은 최소 20턴? 그러니까 성소 짓는 시간까지 25턴 정도. 그러니까 45턴, 50턴 정도 안에 이 밀에서 지금 밀이 총 3개 있죠? 3개 있는 밀에서 식량을 하나씩 더 받으니까 총 30식량의 효과가 있는 거고요. 선점만 한다면은 이 다른 제가 도시 입지로 지금 간을 보고 있는 데가 여기랑 여긴데 이쪽의 성장에도 도움을 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안전하게 할 거면 기념비, 그리고 약간의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기념비보단 조금 더 효과적일 거라고 보이는 성소, 둘 중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유적을 잘 밟았으면은 다 필요 없고 궁병 뽑으면 됐었는데 지금은 조금 아쉽죠. 유적 밟은 게 딱 2개죠. 요거 업그레이드한 거 하나랑 궁병 업그레이드한 거 하나랑 인구 추가된 거 하나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이게 1강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1시간마다 끊을게요. 이번 강의 때 얘기했던 거는 초반에 도시 산출량을 이제 현명하게 잘 시민을 배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각각의 뭐 정찰병이라든지 전사라든지 얘네들 정찰을 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도가 밝혀지면서 꾸준히 멀티를 과연 어디에다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멀티 할 때가 정 없으면은 제가 여기다가 멀티를 할 텐데 얘는 행복을 다른 데서 커버를 쳐줘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멀티는 무조건 이쪽에다 빅토리아 호수랑 보석 밟고 할 거고요. 두 번째 멀티는 이쪽에 밟아서 은을 먹든가 은이랑 소금을 같이 먹든가, 여기 밀도 있고 강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쪽은 툰드라죠. 아래쪽에 똑같이 금이랑 은이 있는 위쪽에서 먹든가 하면 좋을 거고요. 어느 쪽을 먹든지 몽골이랑 전쟁을 한번 해야 됩니다. 상황이 안 좋으면은 이쪽이랑 이쪽에 멀티를 하나 더 필 거고, 상황이 좋다 싶으면은 이쪽에 멀티를 피거나 요 안쪽에 멀티를 피거나, 혹은 그냥 도시 3개로 조금 시간 보낼 수도 있어요. 나중에 뭐 섬이라든지 아니면은 멀리 떨어진데 도로로 연결할 수 없는 수준으로 멀리 떨어진 데다가 도시를 필 수도 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초반 전쟁으로 이득을 보는 공략이랑, 그리고 개척자 타이밍, 그리고 멀티를 어떻게 짓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